없는 사람은 앞에서 가져가고. 일단 도대체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특수의주의, particularism이 도대체 뭔지. 용어는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한번 읽을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 만약에 if에 걸리는 주어는 lying이죠. 그 99개의 특정한 케이스에서 100개 중에 out of는 무엇 중에 특정한 케이스에서 100개 중에 99개의 특정한 케이스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be found, 발견이 된 거죠. 잘못됐다고 발견이 되잖아? 그러면은 쉽답니다. 뭐 하는 게 쉽냐면은 결정하는 게 쉽답니다. 뭐라고 결정하는 게 쉽냐면은 지금 이거 자체가 주어져. 거짓말이라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 규칙이 되는 게 지금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00개 중에 99개의 경우에서 거짓이라는 게 잘못됐다면 거짓말은 잘못됐다는 게 이제 규칙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규칙의 수준에서, 규칙 그 자체 수준에서는 유사성이라는 게 또한 명백하죠. 100개 중에 99개가 잘못되면 그 경우는 잘못된 경우구나. 그리고 가능해진답니다.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얘도 from A to B거든. from A to B. abstract, 추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무엇을 추출하는 게 가능해지냐면은 그 규칙이 모음에서 추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규칙 모음에서 뭐를 추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무엇까지? 훨씬 더 일반적인 원칙까지 추출하는 게 가능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칙이 모여서 원칙이 되는 거네. 그쵸? 규칙이 모여서 원칙이 되는 거네. 좀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formulate, 형성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규칙과 원칙이라는 것을 이론이나 규범이나 법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규칙과 원칙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아? 기인하는 거죠.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아? 특정한 판단에서 기인하는 거거든. 그 개인의 행위라는 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에서 기인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표현을 해보면, 일단은 이 사람은 원칙이라는 걸 좀 더 상위 개념에 두고 이 아래에 있는 거를 룰인 규칙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되는 게 특정 판단이라고 얘기하잖아. 특정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특정 판단이 되게 종류가 많겠죠. 여러 번 반복됐겠죠. 거짓말 100개 중에 99개인 것처럼. 그럼 특정 판단이 모여서 원칙이나 규칙이 되는 건데, 법비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것들은 그거 자체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답니다. 결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러한 판단이라는 것을. 그럼 여기서 they는 뭘까? They do not themselves determine these judgment에서 they가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냐,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냐, 이러한 판단을. 그치, 이거잖아. 그쵸? 규칙과 원칙이라는 거잖아. 그간의 파란색 부분으로 간다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 원칙과 규칙이 있는 다음에 특정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판단이 모여가지고 원칙과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길 도덕성이라는 건 결국에 그러면 뭐냐? 작동한다는 거죠. 행위가 위로 가는 것으로부터 작동하는 거죠. 행위가 특정 판단이 위로, 원칙, 특정 판단이 행위가 원칙이나 규칙으로 가는 것으로 작동하는 거죠. 뭐가 아니라? 규칙, 뭐래냐, 원칙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귀납법이라는 거죠. 도덕 규칙이나 원칙이라는 건 귀납법, 경험이 여러 개가 모여서 결국엔 일련의 그러한 이론, 원칙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게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으로 난 골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치, 여기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한 답의 근거가 아닐까. 그쵸?
규칙과 원칙이라는 건 기인한다 특정한 판단에서 개인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뭔 말인지 되죠? 귀납법 뭔지 알지? 내가 그 질문 프린트에도 귀납이랑 연역을 설명해놨거든? 귀납이라는 건 결국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명제나 이론을 도출해내는 거잖아. 옳고 그름에. 뭔지 알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귀납이라는 건. 여러 개를 경험을 해본 다음에. 내가 B형 남자를 한 5명 사귀었더니 B형 남자가 성격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B형 경험을 5번 한 다음에 그런 명제를 도출해내는 거잖아? 근데 연역법이라는 건 뭐야? 내가 그 명제를 들었단 말이야. 내가 믿고 있어, 누군가한테 들어서. B형 남자가 성격이 좋지 않다는? 그러면 이 명제를 세운 다음에 경험을 여러 번 해보면서 그걸 확인해보는 거를 연역법이라고 하잖아. 뭔지 알지? 도덕규칙이라는 결국에는 귀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고, 그 다음 38. 집에서 꼭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봐라. 또 덮어두지 말고. 특히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 있거든, 지문을 아예. 예습을 안 해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응? 그 다음에 그 질문 프린트 꼼꼼히 읽고 꼭 그 답변 해놓은 그 질문 프린트 답변 프린트 있잖아. 일단은 지문을 나가기 전에 이 디스 있죠. 선택지 1번에 위로 2줄 올라가면 이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 3번 형광펜 치면 된다. 분홍색이나 보라색. 이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 선택지 1번 위로 2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선택지 1번 오른쪽에 있는 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에서 이 그렇지 않으면이 무엇이 도대체 그렇지 않으면인지. 그 다음에 선택지 4번에서 이 디스, 선택지 4번이 있는 그 문장에서 첫 번째 단어인 디스, the theorem, 그 정리라는 게 이것을 설명한다는데 양적인 용어로 이 디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5번 문장 오른쪽에 디스, 이것이 핵심이랍니다. 과학적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이 핵심이래. 이 디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 3번째 질문은 39번으로 넘어가서 내가 표시한 거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된다. 위에서 3번째 줄에 디스, 39번 질문 위에서 3번째 줄에 디스, 그 다음에 선택지 1번의 위에 줄에 디스 민지의 디스. 전부 다 3번 형광펜 치면 돼 지금.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에 위로 2줄 올라가면 디스.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오른쪽에 디즈. 이게 디즈는 복수명사를 지칭하잖아. 디즈나 도우줄은. 이게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한 50초 줄 테니까 질문을 쭉 읽으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일단 38번 지문이 쉽지가 않거든. 나는 베이스의 정리가 뭔지 몰라. 일단은 베이스의 정리가 뭔지 모르지만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을 3등분 할 거거든.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 나눌게. 벗에서 한번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답이 4번이잖아. 그쵸? 4번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한번 나눌게.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나눌게.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보면 probability 확률 있잖아. thesis 그 명제의 확률이라는 게 뭐냐, 즉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명제의 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거든. 즉 정도를 evaluation 평가하는 거다. 근데 어떤 정도냐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죠. 근데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그 명제라는 게 참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 그게 명제의 확률이구나. 즉 명제의 확률이란 그 명제가 참일지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 그게 명제의 확률이구나. 하지만 글쓴이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확률이라는 것은 바뀐답니다. 내 경험과 함께 바뀌게 된대. 베이스 theorem, 베이의 정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답니다. 어떻게 이것이 작동을 하는지. 그럼 여기서 디스는 뭐냐? 확률이 매 경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베이스의 정리라는 것은 확률이라는 게 경험에 따라 바뀌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준대. 만약에 내 믿음이라는 게 implied 암시를 한다면 뭐라고 암시하냐면 어떤 사건이라는 게 probable 있음직하다. 사건이라는 게 일어날 만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진짜 발생을 한다면, 그럼 여기서 일단 이시칭하는 거는 그 이벤트죠. 이벤트. 그쵸? 그러니까 내 믿음이 뭐냐면, 내가 뭐를 믿냐면 어떤 사건이라는 게 일어날 법하거든. 그리고 그 사건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기서 이렇게 묶어야죠. 일어난다면은 나의 믿음이라는 게 강화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라는 건 약화되고, 그럼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의미하는 건 문맥상부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라는 건 약화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거든. 만약에 내가 메인테인 주장하는 거죠.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즉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거다. 대부분의 별들이 그 행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주장을 한다면, 그럼 내 신념이라는 건 강화가 되겠죠. 모든 새로운 별들마다. 근데 이 별들이라는 건 내가 보는 별들이거든.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 동반하는 행성을 갖고 있다고. 더 theorem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베이스 정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정리라는 것은 이것을 양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답니다. 여기에서 디스는 일단 뭐냐? 이것. 내 신념이 강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새로운 별이 동반하는 행성을 볼 때마다 디스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디스는 주절. 그럼 베이스의 이론이 뭔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가 이해한 걸로는 나의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 구체적인 사례로 별은 행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거든. 그럼 이러한 신념이 강화가 되는 경우는 언제야?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행성을 동반하는 별을 관찰하게 될 때마다 강화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경험에 의해서 내 신념이 지금 강화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관찰이 증가할수록 결국에 내 신념이라는 걸 강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양적이라고 표현하다. 베이스 이론이라는 걸. 관찰이 증가할수록 이런 내 신념이 강화되는 거, 이거를 베이스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나는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방금 정리했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있잖아. 별은 행성을 소유한다는 믿음이라는 게 행성을 동반하는 별을 관찰할 때마다 강화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허용하잖아? 실제 사건이라는 게 우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을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별과 관련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The Theorem, 그 정리라는 건 나타낸답니다. 뭐를 나타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실제로 수렴할 거라고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들은 주로 정당화가 된답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대의는 뭘까 도대체? 그 정당화가 되는. 무엇이 정당화된다는 거냐?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베이스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결국에 주어진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나의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는 게 정당화가 된대. 정당화. 근데 어떨 때마다 정당화가 되냐? 그 주어진 문장에 따르면 실제 사건 혹은 뭐가 될 수 있어? 경험에 따라서 정당화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실제 사건은 그 주어진 문장의 첫 번째 줄에 real event를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거는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단어인 experience를 갖고 온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베이스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 사람이 설명하고 싶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되냐?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나눈 거야. 중간에서는 베이스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빗대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도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일단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지금 나의 믿음이라고 했던 게 여기서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 그 지식이라는 게 과학적인 거든 개인적인 거든 역사적인 거든 혹은 지리적인 거든지 매우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강화된 거니까.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well founded, 근거가 충분하답니다. 필요 조건 없이 그 완전한 절대적인 확실성의 요구 없이도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경험에 따라서 신념을 강화한 거니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핵심이랍니다. 과학적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이것은 뭘까?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두 번째 답근거가 천천히 이러한 방식이잖아. 이러한 방식을 우리의 암이라는 게 믿을만 한 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야? 주어진 문장에서 이거 이러한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믿을만한 게 된다는 거냐. 결국에 그 주어진 문장에서 세 번째 줄에서 콜론 오른쪽 얘기하는 거잖아. 믿음이라는 게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거. 응? 믿음이라는 게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거.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뭔데?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에서 증명이 되면 이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잖아. 마치 우리의 신념이 경험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처럼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도 결국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을 해서 실험이 이제 증명이 되면 이론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내가 생각한 답의 근거고 in a similar way랑 this way가 답의 근거고 또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거였어. The theorem. 이게 베이스 이론 있잖아. 이거 주어진 문장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그쵸? 이게 여기에 나와서 4번이 좀 더 답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여하튼 주어진 문장에 4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더 theorem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 답근거라고 생각하는 게 난 오답을 5번으로 전부 다 골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5번을 거의 오답으로 골랐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4번이 좀 더 정확한 답으로 기울 수 있는 게 theorem이 연속적으로 언급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어려워요 여튼. 그 다음 39번. 이것도 이 지문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약간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하긴 하거든. 일단 이것도 답이 몇 번이야 이거? 5번이죠. 5번. 그쵸? 5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그 로봇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떤 로봇이냐면은 authentically 진정으로 상호작용하는 로봇이거든 인간과. 그럼 이상적으로 그것들은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하듯이.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누가 우리와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거냐? 로봇이고 주가 받는 동사는 뭐야? 우리가 서로 그러하듯이. 그쵸? communicate 되냐? 첫 번째 문장을 요약하면은 로봇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지 진정으로 상호작용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진짜 우리가 로봇과 상호작용하고 싶다? 그럼 의사소통이 일단 돼야 된다. 서로의 의사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은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그쵸? 결정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지를. 여기서 대의는 누굴까? 그쵸? 전부 다 로봇이다.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거 전부 다 로봇이야. 전부 다 로봇. 계속해서 로봇이야. 로봇. 그럼 이것은 뭘까 얘들아? 이것을 하기 위해서 to do this에서 this 3번 형광 펜친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겠죠. 앞문장의 주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로봇은 사람을 일단 인식할 수 있어야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결정해야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래야지 의사소통을 할 거 아니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확하게 assessing,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뭐를 평가하냐면은 that은 여기서 지시형용사, 그 사람의 지시형용사, 그 사람의 외적 또한 내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뭘까? this means에서 이것은 똑같이 의사소통하는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즉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평가한다는 걸. 그 사람의 외적 그 다음에 내적 상태라는 것을. this를 둘 다 의사소통하는 걸로 볼게. 그럼 인간 심리학에서 이것은 지칭이 된답니다. 무엇으로 일컬어지냐면은 얘 간주동사의 수동태죠. refer to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에. 그러니까 이것은 일컬어지는 거죠. 마음 이론이라고 일컬어진답니다. 앞글자만 따서 TOM, 동격, 즉 능력인 거죠. 어떤 능력이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능력이거든. 그 sometime, 어느 시기에 2살과 5살 나이 그 사이에 발달시키는 능력이라는 게 바로 마음 이론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하네. 그럼 여기서 this는 뭐를 지칭한다고 보면 될까? 앞문장의 어디부터? 여기죠. 정확하게 assessing,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외적 그 다음에 내적 상태라는 것을. 이게 바로 마음 이론이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표정으로는 좀 어떤지 내면으로는 또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 이론이다. 외적 내적 상태를 평가하는 게. 그럼 이러한 발달이라는 것은 즉 사람의 외적 내적 상태를 평가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로 하여금 허용한답니다. 인식하도록. 그 다음에 ascribe. 이 ascribe A to B 있잖아. attribute A to B랑 동의어거든. A를 B의 탓으로 하다야. A는 여기 별표 단어로 나온다. A를 B의 것으로 생각하다. A를 B의 탓으로 하다. 즉 A는 결과거든. B가 원인이야. A를
결국에 이러한 2살이랑 5살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외적, 내적 상태를 인식하는 그런 능력 있잖아. 이 능력의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또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 정신 상태 있잖아. 너네 옆에 친구가 슬프거나 화를 내 혹은 기뻐해. 이러한 정신 상태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사람은 separate, 분리돼 있고 구별되는 거잖아. 우리 자신의 mental statement, 정신 상태와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자기의 몸이 자기 건지 인식을 못한대. 전부 다 세상이 하나라고 생각한대. 다른 사람이 웃으면 똑같이 따라 웃고, 울면 주위 사람이 웃으면 웃어, 울면 울어. 왜냐면 나와 타인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 2살이랑 5살쯤 됐을 때 나와 타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다. 그럼 이것은 포함한답니다. 그럼 얘들아, 이것은 뭘까? 지식이나 믿음이나 감정이나 욕구나 인텐트, 의도나 다른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쵸, 멘탈 스테이트먼트죠. 그럼 정신의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뭔데? 지식, 믿음, 감정, 욕구, 의도, 그 다음에 다른 상태들,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게 멘탈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뭔 말인지 되냐? 여하튼 내용은 그렇고, 그 생각 있잖아. 만든 다음에 적용시킨다는 생각 있잖아. 마음이론을 그 로봇과 다른 인공지능에. 간주동사의 수동태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이 뭐로 여겨지는 줄 알아? 커다란 어려움으로 여겨져. 일부 그 AI 개, 서클 개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여겨지거든. 그 다음에 답의 근거, 강력한 답의 근거가 이 디스죠. 주어진 문장으로 지금 왔다. 이때 가주어 진주어고, far from은 전혀 무엇이 아닌, 전혀 보장되지가 않는다. 이것이 성취될 거라고는 전혀 보장되지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지칭하는 거는 너네가 프린트에 거의 다 정답 썼거든.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마음 이론이라는 것을 적용시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 로봇과 다른 인공지능이. 이게 도대체 성취될 것이라고 보장이 전혀 되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기계한테 우리의 외적, 내적 상태를 인식하도록 만드냐.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환원주의자의 관점을 취한다면, 즉 마음이라는 게 환원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의 특징으로 뇌에. 그렇다면 목표라는 게 결국에는 성취 가능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 로봇의 의식이라는 게 어느 날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왜 내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의식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위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구절절 나는 일단은 여기를 얘기하긴 했잖아. 근데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환원주의자의 관점을 취해서 그 목표, 의사소통하는 목표라는 게 마침내 달성이 되면, 또 그런 경우에는 로봇의 의식이라는 게 또 언젠가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위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환원주의자의 관점을 취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면, 목표라는 건 의사소통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의식이라는 것도 어느 날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네요.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